3년 동안 시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너무 짜다는 이유로 며느리는 몰래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구석에서 쪽지를 발견했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수지는 아직도 그날의 사이렌 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 하얗게 질린 채 거품을 물던 모습은 매일 밤 악몽처럼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식중독입니다. 뭘 먹이신 겁니까? 그때 아이가 먹었던 건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쑥떡이었고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속은 이미 쉰내를 풍기며 상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에게 시어머니의 택배는 사랑이 아니라 공포가 되었습니다. 현관 벨소리가 울리고 택배 기사가 상자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자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기도 전부터 코를 찌르는 비릿하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마스크를 쓰고 현관문을 열었지만 스티로폼 상자 틈으로 새어나오는 냄새는 거실까지 순식간에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흉기였습니다. 수진은 숨을 참으며 상자를 부엌으로 끌고 왔고 테이프를 뜯어내자마자 역한 냄새에 헛구역질이 올라와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러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괜찮았지만 작년부터인가 반찬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기 시작했고 양념통 뚜껑이 섞여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몇 달 사이에는 아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간은 들쑥날쑥해서 어떤 날은 소태처럼 짜서 혀가 아릴 정도였고 어떤 날은 아예 간을 안 해서 맹물 맛이 났으며 심지어 생선은 굽다 말아서 핏물이 그대로 고여있기도 했으니까요.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상자 안의 참혹한 광경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아무렇게나 담긴 시커먼 멸치볶음과 국물이 다 새어나와 붉게 물든 상자 바닥을 꼼꼼하게 촬영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몰래 익숙하게 지역 맘카페 앱을 켰습니다. 수진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해방구였고 자신의 행동이 폐륜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법정이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제목은 시어머니 음식이 자꾸 상해서 오는데 너무 무서워요라고 적었습니다. 내용에는 3년 전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이야기와 치매 검사를 권유했다가 시어머니에게 불벼락을 맞았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남편은 그냥 노인네가 감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 참으라는데 저는 애한테 또 이런 걸 먹일까봐 겁이 나서 미치겠어요. 저 이거 그냥 버려도 되는 거겠죠? 글을 올리자마자 실시간으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수진의 편을 들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회원은 당장 버리세요. 저런 거 먹었다가 또 탈나면 누가 책임져요? 라고 했고 또 다른 회원은 이건 며느리 기죽이려고 일부러 저러시는 거예요. 시위하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댓글은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소름 돋네요. 며느리랑 손주한테 독을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남편한테 보여주고 단호하게 끊으세요. 수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가슴을 짓누르던 죄책감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수지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검은 비닐봉지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벌리고 그 안에 내용물을 쏟아부을 때마다 툭툭 떨어지는 덩어리들이 혐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새카맣게 탄 멸치볶음은 마치 숯덩이 같았고
소금에 절여진 시금치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곤죽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체불명의 찌개를 붓는데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굵은 소금 덩어리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싱크대 물을 틀어 남은 양념 자국까지 싹 씻어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흔적을 집안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때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니였고 수지는 흠칫 놀라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택배 잘 받았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경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택배가 갈 때가 됐는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봤다. 이번에는 신경 좀 썼는데 맛이 어떠냐? 수지는 싱크대 개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음식물 찌꺼기를 바라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에는 간도 딱 맞고 너무 맛있네요. 안 그래도 지금 민호 씨랑 저녁 먹으려고 상 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이것이 착한 거짓말이라고 믿었고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도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요새 통 입맛이 없어서 간을 잘 못 보겠더라고. 혹시나 짜거나 싱거우면 꼭 말해라. 내가 다시 해줄 테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딱 좋아요. 민호 씨도 엄마 반찬 최고라고 엄지척하네요. 수지는 잊지도 않은 남편의 반응까지 지어내며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더 이상 통화했다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들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맛있게 먹어라. 우리 손주 녀석도 많이 먹이고.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야 수지는 긴장이 풀려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다시 맘카페 앱을 켜서 자신이 쓴 글에 달린 위로의 댓글들을 읽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수진에게 잘했다고 했습니다. 현명한 대처라고 칭찬했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라며 수진을 다독였습니다. 수진은 그 말들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은 그저 썩고 상한 음식물 쓰레기일 뿐이며 시어머니의 비위생적인 고집으로부터 가족을 지켜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랜선 너머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수진 자신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더럽다고 씻어내린 그 소금 덩어리들이 사실은 감각을 잃어버린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고 다시 집어넣은 처절한 노력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숯덩이처럼 타버린 멸치들이 기억을 잃지 않으려 가스불 앞에서 밤을 새우며 볶아낸 시어머니의 까만 속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편안하게 잠들었지만 멀리 떨어진 시어머니의 집 부엌에는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맛있게 먹었다는 그 거짓말 한마디를 믿고 퉁퉁 부은 손가락에 또다시 반창고를 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수지는 남편 민호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제 어머니가 반찬 보내셨는데 상태가 좀 심각하더라. 당신한테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진짜 무서워서 못 받겠어. 민호는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쓰레기를 보내고 그래? 내가 전화해서 한마디 할까? 아니야, 그러지 마. 당신이 화내면 어머니 상처받으셔.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대신 당신이 어머니한테 병원 좀 가보라고 좋게 말해봐. 수지는 남편을 말리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따끔하게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이 직접 말하기에는 껄끄러웠고 남편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민호는 혀를 차며 출근 준비를 했고 수지는 남편의 등 뒤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당히 거짓말해서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도착한 반찬은 몰래 버리면 모든 게 평화로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얄팍한 얼음판 위에 세워진 것인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수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낡은 보따리를 든 시어머니가 서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현관 앞이 아니라 아파트 복도 구석에 있는 분리수거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수진이 어제 버린 반찬통들이 아직 수거되지 않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는 신호음이 울리기도 전에 닫히는 문을 손으로 막으며 허검지겁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 이명까지 들리는 것 같았지만 혹시라도 지나가는 이웃들이 볼까봐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도 잊지 않았죠. 분리수거장은 아파트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구석진 곳에 있었는데 수지는 그곳으로 달려가다 말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너무나 익숙하고도 초라한 뒷모습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수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수진이 어젯밤 몰래 갖다 버린 검은 비닐봉지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터져버린 비닐 사이로 시뻘건 국물이 줄줄 흘러나와 말순의 손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용물을 다시 주섬주섬 주워 담는 중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기가 막히던지 수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었다가는 경비 아저씨라도 볼까봐 겁이 덜컥 났고 수지는 다급하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놀란 말순이 화들짝 몸을 떨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어린아이처럼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었고 붉은 김치 국물이 묻은 손을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지둥 등 뒤로 감췄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가, 내가 온다는 말도 없이 와서 놀랐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수지는 코를 찌르는 쉰내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섞여 올라오자 인상을 찌푸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봐 억지로 목소리를 낮춰 물었죠. 아니, 연락도 없이 오신 건 둘째치고 남이 버린 쓰레기를 왜 뒤지고 계세요? 창피하게 진짜 왜 그러세요? 수진의 타박에도 말수는 억울해하거나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수진이 버린 반찬통을 멍하니 바라보며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또 실수를 했나 보구나. 분명히 간을 본다고 봤는데 상했었니? 그 말에 수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자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기 때문이죠. 수지는 이 난처한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어서 황급히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네, 어머니. 오다가 상했나 봐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집안에 둘 수가 없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 놓고 일어나세요. 그래, 그랬구나. 아까운 걸 어쩌나. 우리 손주 멸치볶음 좋아하는데. 말수는 아쉬운 듯 반찬통을 쓰다듬다가 수진의 눈치를 보며 주섬주섬 옆에 놓아둔 새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검은 비닐봉지 뭉치였는데 꽁꽁 묶인 매듭 사이로 참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보낸 게 마음에 걸려서 내가 오늘 새벽에 세로에서 가져왔다. 이건 안 상했으니까 가져가서 먹어라. 말순이 내미는 검은 봉지를 보며 수지는 속으로 기겁했습니다. 또다시 그 지옥 같은 냄새가 나는 음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싫었지만 수진의 눈을 사로잡은 건 봉지를 내미는 말순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정말이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말순의 열 손가락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꼬질꼬질한 반창고가 덕지덕지 감겨 있었거든요. 어디서 굴러다니다 온 건지 때가 시커멓게 낀 반창고 사이로 누런 고름과 핏자국이 배어나와 딱딱하게 굳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수지는 순간적으로 3년 전 아이가 응급실에서 구토하던 장면이 겹쳐 보여 현기증이 날 뻔했습니다. 비위생적인 음식, 세균, 그리고 식중독. 수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단어들만 맴돌았고 혐오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손이 그게 뭐예요? 수진의 고함에 놀란 말순이 슬그머니 손을 다시 거두려 했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세상에, 반창고 색깔 좀 보세요. 저거 며칠 된 거예요? 저런 손으로 음식을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생 좀 신경 쓰시라고요. 수진은 진심으로 경악했습니다. 저런 손으로 조물닥거린 나물을 내 아이에게 먹인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시어머니가 치매 검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위생관념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말수는 무안한 듯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은 손을 옷자락에 문지르며 변명했습니다. 아니다가 손은 깨끗이 씻었다. 요새 칼질하다가 조금 베어서 붙인 거야. 보기 흉해서 미안하다. 사실은 조금 베인 게 아니었습니다. 감각이 무뎌진 탓에 펄펄 끓는 냄비에 데어도 뜨거운 줄 몰랐고 무딘 칼날이 손가락을 스치고 지나가 피가 뚝뚝 떨어져도 아픈 줄을 몰라 뒤늦게 반창고를 감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저 씻지 않아 더러운 노인의 손으로만 보일 뿐이었죠. 수진은 한숨을 땅이 꺼져라 내쉬며 시어머니가 내민 봉지를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받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집에 들어오실 것 같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일단 받을게요. 그리고 어머니, 제발 부탁인데 병원 좀 가보세요. 손에 상처가 저렇게 많은데 아프지도 않으세요? 수진의 말은 걱정이 아니라 짜증에 가까웠습니다. 말수는 며느리가 음식을 받아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는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늙으면 살 가죽이 두꺼워져서 하나도 안 아파. 너 바쁠 텐데 얼른 들어가라. 냄새나는 노인네가 오래 있으면 민폐지. 말수는 수진을 등 떠밀듯 보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작고 구부정한 등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지만 수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죄책감보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행이다. 집까지 들어오시진 않아서. 수진은 서둘러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받아온 봉지를 현관에 던져두고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비누 거품을 잔뜩 내어 손을 벅벅 씻으면서도 시어머니의 꼬질꼬질한 반창고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몸서리를 쳤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그냥 사먹는 게 훨씬 깨끗하고 싼데. 수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현관에 놓인 검은 봉지를 노려보았습니다. 봉지 틈으로 비릿한 젓갈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는데 열어보나 마나 뻔했죠. 분명히 가는 엉망일 테고 저 반창고 감은 손으로 만졌을 생각을 하니 도저히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남편 민호에게 전화를 걸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엄마가 고생해서 가져온 건데 좀 먹지 그래? 라는 속 편한 소리나 할 게 뻔했으니까요. 수지는 결심한 듯 고무장갑을 다시 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이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만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봉지를 들어 올리는 순간 수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반찬 무게보다 훨씬 묵직하고 딱딱한 것이 손끝에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뭐지? 이번엔 그릇째 가져오셨나? 수지는 의아해하며 식탁 위에 봉지를 올려놓고 묶인 매듭을 풀었습니다. 역한 냄새가 훅 끼쳐와 고개를 돌리며 내용물을 꺼내던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반찬통들 사이로 도저히 음식 재료라고는 볼 수 없는 물건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다 남은 사과 껍질, 다 쓴 건전지, 그리고 안방에 있어야 할 TV 리모컨이 김치 국물이 묻은 채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이게 뭐야? 단순히 위생관념이 없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증거였고 누군가 아기를 가지고 쓰레기를 담아보낸 것처럼 기괴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수진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노망이 나신 걸까? 아니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걸까? 어느 쪽이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좋게 말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수지는 식탁 위에 놓인 소금에 절여진 시금치를 노려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택배 전쟁을 끝내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느끼는 공포보다 더 큰 비극이 바로 다음 택배 상자에 담겨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기억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처절한 신호탄이었거든요. 남편 민호는 식탁 위에 놓인 김치 국물 묻은 리모컨을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아내에게 이 기막힌 사연을 들었지만 설마 했던 일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불안에 떠는 수진을 달래려 노력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나이가 드셔서 깜빡하신 거야. 요새 건망증이 좀 심해지신 것 같긴 한데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닐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수진에게는 그저 무책임한 방관자의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수진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뜨리며 쏘아붙였습니다. 건망증? 지금 이걸 보고도 건망증이란 소리가 나와? 이건 건망증이 아니라 병이야. 아니면 나 엿먹으라고 일부러 쓰레기를 담아보낸 거라고. 수진의 날 선 반응에 민호도 입을 다물고 말았죠. 사실 민호도 마음속으로는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차마 치매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날 밤 부부는 서로 등을 돌린 채 잠이 들었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또다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티로폼 박스가 아니라 묵직한 비닐 포장이었는데 수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 현관 문턱을 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당신이 뜯어봐. 난 이제 저거 쳐다보기도 싫어. 퇴근한 민호가 한숨을 쉬며 포장을 뜯자 그 안에는 1.5리터짜리 페트병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누런빛이 도는 액체 속에 밥알이 둥둥 떠있는 것을 보니 영락없는 식혜였습니다. 민호는 반가운 마음의 표정이 밝아지며 수진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봐. 엄마가 식혜 보내셨네. 당신 우리 엄마 식혜 좋아하잖아.
저번엔 실수하신 거고 이번엔 만회하려고 신경 써서 보내신 것 같은데? 수지는 팔짱을 낀 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페트병을 노려보았습니다. 확실히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고 뚜껑을 열자 달큰한 냄새가 풍기는 것 같기도 했으니까요. 민호는 얼른 컵을 가져와 식혜를 가득 따랐습니다. 살얼음이 동동 뜬 식혜는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민호는 수진에게 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한번 마셔봐. 엄마가 엿기름 짠다고 고생하셨을 텐데 우리가 맛있게 먹어줘야지. 화 풀고 딱 한 모금만 해. 수지는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솔직히 목이 마르기도 했고 예전에 시어머니가 해주던 식혜 맛이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었죠. 수지는 조심스럽게 컵을 입에 대고 한 모금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푸! 수지는 입에 넣었던 식혜를 바닥에 내뿜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식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10배로 농축해 놓은 듯한 소금 그 자체였습니다. 설탕 대신 굵은 소금을 들이부은 게 분명했고 짠맛을 넘어 쓴맛이 날 정도로 독했습니다. 아, 미쳤어. 이건 독약이야. 수지는 혀를 벅벅 긁어내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민호는 당황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죠. 왜 그래? 상했어? 쉰내나? 상한 게 아니라 소금물이라고. 당신 엄마가 나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직접 마셔봐. 당장. 수진의 악에 바친 고함에 민호는 반신반의하며 남은 식혜를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호 역시 퇴 하며 싱크대로 달려가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짠맛에 머리가 핑 돌 지경이었으니까요. 민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실수로 소금을 조금 넣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소금통을 쏟아부은 맛이었기에 이건 명백한 악의로 느껴졌던 겁니다. 아내가 말한 대로 며느리를 골탕 먹이려는 시위이거나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노망이 났다는 증거였죠. 어느 쪽이든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왜 이러시는 거야? 사람을 놀리는 것도 유분수지. 민호는 거칠게 휴대폰을 집어들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달칵 소리가 나며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아범이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민호에게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식혜에다가 소금을 들이부으면 어떡해요? 우리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당황한 듯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내가 분명히 설탕을 넣었는데, 달달하게 한다고 3숟갈이나 더 넣었는데, 사실 말수는 설탕통과 소금통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치매로 인해 글자를 읽는 법을 잊어버렸고 하얀 가루는 모두 설탕이라고 착각한 채 며느리가 좋아할 단맛을 내려고 소금을 듬뿍 퍼 넣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리 없는 민호는 어머니의 변명이 더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리모컨을 보내질 않나, 썩은 반찬을 보내질 않나, 이제는 소금물까지 먹여요? 수진이 지금 놀라서 토하고 난리 났다고요. 민호는 식탁을 쾅 내리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수진은 남편이 대신 화를 내주자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황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택배 테러를 끝내려면 이 정도 충격요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말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정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범아, 내가 늙어서 자꾸 깜빡해서 그런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놈의 미안하다는 소리도 이제 지겨워요.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 꼴이 이게 뭐예요? 애는 식중독 걸리고 아내는 스트레스 받아서 말라가고 민호는 평생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말을 비수처럼 꽂았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제 우리 좀 놔주세요. 반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을 넘는 말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민호는 자신이 너무 심했나 싶어 잠시 멈칫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죄인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아서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혹은 누군가 쓰러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호는 이상한 낌새를 채고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들려올 뿐이었죠. 수진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소리야? 몰라. 갑자기 쿵 하더니 말이 없으셔. 아 진짜 홧김에 전화 끊으신 건가? 민호는 찜찜한 기분을 떨쳐내려는 듯 신경질적으로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놓인 소금 식혜 페트병을 집어들어 싱크대에 콸콸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됐어. 이제 다시는 연락 안 하실 거야. 당신도 이제 마음 편하게 먹어. 민호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린 그 쿵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호는 애써 그 불길한 예감을 무시했습니다.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그냥 전화기를 떨어뜨리신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서로의 눈치를 보며 생애 가장 큰 죄를 저지른 밤을 모른 척 지나보냈습니다. 그 시각 텅 빈 시골집 부엌 바닥에는 말순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수화기가 들려 있었고 바닥에 쏟아진 하얀 소금 가루 위로 그녀의 거친 숨결이 흩어지고 있었죠. 그녀의 시선은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벽에 걸린 달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달력의 날짜 하나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며칠 뒤에 다가올 며느리 수진의 생일이었습니다. 말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바닥을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미역을 집어야 했습니다. 소금 식혜는 망쳤지만 생일 미역국만큼은 꼭 간을 맞춰서 끓여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녀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감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라는 시간이 침묵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민호가 어머니에게 모진 말을 쏟아내고 전화를 끊은 뒤로 꼬박 이틀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전화벨이 수십 번은 울리고도 남았을 겁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아들이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자리에서는 어쩔 줄 몰라 쩔쩔매다가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 아범아 밥은 먹었냐? 화 풀렸냐? 내가 미안하다 하며 굽신거리고 사과를 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휴대폰은 야속할 정도로 잠잠했고 그 흔한 부재중 전화 알림조차 단 한 통도 뜨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감싸는 이 낯선 정적이 수진과 민호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죠. 민호는 퇴근해서도 켜지 않은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 손에 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수진 역시 불안에 미칠 것 같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거지하다가도 그릇을 놓쳐 깨뜨릴 뻔했고 밤에 잠을 자다가도 작은 바람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기 일쑤였으니까요. 마치 폭풍 전야처럼 그 고요함이 고함보다 더 무섭게 부부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깨작거리던 민호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되겠어. 가봐야겠어. 수지는 남편을 말리는 대신 말없이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당신 혼자 가면 또 싸울라. 나도 같이 가. 가서 그냥 얼굴만 보고 오자. 살아계신지 확인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두 사람은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평소에는 차가 막혀도 1시간이면 닿을 거리가 오늘따라 천리길, 만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고 입술은 바싹바싹 말라갔습니다. 별일 없을 거야. 그냥 삐지셔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걸 거야. 그렇지? 노인네들이 원래 고집 부릴 땐 무섭잖아. 민호가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거렸지만 수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전 전화기 너머로 들렸던 그 둔탁한 쿵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차는 가로등도 드문드문 켜진 낡은 빌라 촌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두운 골목 끝 시어머니가 사는 붉은 벽돌집이 눈에 들어왔는데 부부는 동시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집안에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창문 너머는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처럼 캄캄한 암흑천지였습니다. 불이 왜 꺼져 있어? 벌써 주무시나? 엄마가 초저녁잠이 많으시긴 한데. 민호는 차를 세우자마자 튀어나갔고 수진도 허겁지겁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도어록 덮개를 올리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띠리릭.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도어록이 풀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윽!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에 수지는 본능적으로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택배 상자에서 맡았던 상한 음식 냄새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더 비릿하고 무겁고 차가운 냄새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냉동창고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냄새 같기도 했죠. 엄마 계세요? 아범 왔어요. 민호가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갔고 벽을 더듬어 형광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파밭하는 소리와 함께 형광등이 깜빡이며 들어오자 어둠 속에 잠겨있던 거실의 참혹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은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에서 민호의 비명에 가까운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수지는 다리가 후들거려 넘어질 뻔했지만 엉금엉금 기어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아니 꿈에서라도 볼까 두려웠던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식탁 아래 차가운 장판 바닥에 말순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여전히 끊어진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식탁 다리를 향해 필사적으로 뻗은 채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하얀 소금 가루와 설탕 가루가 눈처럼 흩뿌려져 있었는데 쓰러지면서 양념통들을 건드려 쏟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 하얀 가루들 위에 엎드려 있는 말순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여보, 119, 빨리 119 불러. 엄마가 숨을 안 쉬어. 민호는 어머니의 몸을 흔들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지만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으며 민호가 흔드는 대로 몸이 뻣뻣한 통나무처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마친 수진의 시선이 멍하니 식탁 위를 향했습니다. 그 난장판 속에서도 식탁 한가운데에는 냄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벽에 걸려있던 달력이 힘없이 찢겨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수지는 홀린 듯 다가가 그 달력을 집어들었습니다. 달력의 날짜들 사이로 유독 크고 진하게 칠해진 빨간 동그라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내일, 아니 시어머니가 쓰러진 날을 기준으로 하면 며칠 뒤인 수진의 생일 날짜였습니다. 동그라미 옆에는 떨리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생일, 미역국 꼭, 안 짜게, 설탕 말고 소금 조금. 글씨는 지렁이처럼 기어가고 있었지만 안 짜게라는 단어에만 붉은색 볼펜으로 밑줄이 3번이나 그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아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제야 식탁 위에 놓인 냄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차게 식어버린 미역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금 식혜를 만들었다가 아들에게 모진 소리를 듣고 그 충격 속에서도 다시 정신을 차려 며느리의 생일 미역국을 끓이려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수지는 식탁 위에 놓인 숟가락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차게 식은 국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짜겠지. 또 소태처럼 짜겠지. 눈을 질끈 감고 국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맹맹해서 아무 맛도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미각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혹시라도 또 짜게 만들까봐, 며느리가 또 화를 낼까봐 무서워서 소금을 넣는 신용만 하고 거의 넣지 않은 맹물 미역국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해주려고. 그래서 안 쉬고.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남편의 폭언을 듣고 전화기를 든 채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며느리 생일 챙겨줘야 한다는 강박 같은 사랑 하나뿐이었던 겁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울부짖는 민호를 진정시키고 말순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동공반사를 확인하고 손목의 맥박을 짚어보던 대원이 짧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망하신 지 꽤 되신 것 같습니다. 사후 강직이 이미 전신에 진행되었네요. 사인은 지병합병증에 의한 쇼크사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건 검시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한마디는 비수처럼 부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리고 영양실조가 아주 심각하십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거의 없어요. 며칠 동안 물 말고는 아무것도 못 드신 것 같네요. 민호는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밥도 못 먹고 이게 뭐야. 자신이 소금 식혜를 버리며 우리 좀 놔줘요라고 소리칠 때 어머니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자식줄 음식을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정작 본인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가면서도 며느리 생일상에는 고기를 넣고 미역을 불리고 계셨던 겁니다. 수지는 구급대원이 어머니의 얼굴 위로 흰 천을 덮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천으로 덮이기 직전 어머니의 감지 못한 눈이 마지막으로 향해 있던 곳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은 쓰러진 자신의 몸이나 전화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식탁 위 며느리의 생일상이 차려진 그 냄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가, 이번엔 다행히 안 짜다. 와서 먹어라. 미안하다.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던 그 역한 냄새가 이제는 썩은 음식 냄새가 아니라
어머니의 고독과 슬픔이 썩어가는 냄새로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식탁 다리를 붙잡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공포라고 불렀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머니가 생명을 깎아서 보낸 사랑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찾아올 뜻밖의 손님과 냉장고 속에 숨겨진 진짜 유언이 아직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맹물 미역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쓸쓸하다 못해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인간관계가 그리 넓지 않았던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식된 도리로 부고를 알리는 것조차 죄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상주 완장을 찬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고 수지는 퉁퉁 부은 눈으로 간간히 찾아오는 문상객을 맞이했습니다. 영정 속 어머니는 무엇이 그리 좋으신지 환하게 웃고 계셨는데 그 미소가 수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무섭다, 더럽다며 피했던 그 얼굴이었으니까요. 장례 이틀째 되던 날 오후 썰렁한 빈소에 낯선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검은 정장이 아니라 낡은 퀵서비스 조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때 묻은 헬멧을 들고 있어 누가 봐도 문상객으로는 보이지 않는 차림새였습니다. 수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쭈뼛거리며 영정 앞에 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보통의 문상객들처럼 형식적인 절이 아니라 바닥에 이마를 한참이나 대고 일어나지 않는 아주 길고 정성스러운 절이었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선 남자의 눈시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쭈뼛거리며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며느님 되십니까? 수진은 그제야 남자의 조끼에 적힌 로고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매주 시어머니의 반찬을 배달해주던 바로 그 퀵서비스 기사님이었습니다. 아, 네. 제가 며느리예요. 매번 배달해주시던 기사님 맞으시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자 기사는 헬멧을 만지작거리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르신이 가시기 전에 사모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신 건 아닌데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요.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배달기사에게 며느리 흉이라도 본 걸까? 아니면 반찬을 버리는 걸 들켰던 걸까 싶어 긴장했죠. 기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저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제가 배달해드린 반찬들 받자마자 쓰레기장에 버리시는 거요. 수진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기사의 다음 말은 수진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몇 번이나 봤거든요. 냄새나고 국물 흐르는 거, 처리하기 힘드셨던 거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너무... 수진이 변명하려 하자 기사가 손을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요, 사모님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르신께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니요? 기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이 매번 물으셨거든요. 물건 보내실 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며느리가 반가워하더나 잘 먹는다고 하더나 하고 묻으셨습니다.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잘 받았다, 맛있다고 거짓 통화를 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이 버리시더라고 말하면 어르신이 상처받으실 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사실 작년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 먹인다고 굽은 허리로 요리하시던 게 생각나서 차마 그 기대를 깰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님이 버선발로 나와서 반기던데요. 저번에 보낸 거 너무 맛있어서 밥을 2공기나 먹었다고 전해달라네요. 라고요. 수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전화로 했던 맛있다는 거짓말과 기사가 선의로 했던 잘 먹더라는 거짓말. 이 2개의 거짓말이 만나 시어머니에게는 확신이 되었던 겁니다. 기사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면 어르신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처럼 박수를 치면서 그렇지? 내 손맛이 아직 안 죽었지?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면서 웃으셨어요. 그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짠 반찬을 손가락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내 음식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 착각과 기쁨이 시어머니를 부엌으로 이끌었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일주일 전이었는데 그때도 그러셨어요. 이번엔 며느리 생일이라 미역국 끓여야 한다고 간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밤을 꼬박 새우셨다고. 기사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어르신이 배달비라고 주신 건데 제가 차마 받을 수가 없어서 모아둔 겁니다. 매번 쌈짓돈을 1,000원짜리로 펴서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씁니까? 수지는 봉투를 받아들고 오열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꼬질꼬질한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배달비 5,000원, 10,000원을 아끼려고 당신은 끼니도 걸으셨으면서 기사님에게는 고맙다고 쥐어주신 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그때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라면 어르신이 무리해서 요리하지 않으셨을 텐데 제 탓입니다. 기사는 고개를 숙이며 자책했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에요. 기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나쁜 년이에요. 제가 맛있다고 거짓말만 안 했어도 차라리 맛없다고 소리라도 질렀어야 했는데. 수지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뱉은 편하자고 한 거짓말이 시어머니에게는 독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어머니 음식이 너무 짜요, 이상해요라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병원에 모시고 갈 기회라도 있었을 텐데, 맛있어요라는 그 빈말이 어머니로 하여금 소금과 설탕을 구별 못하는 혀를 믿게 만들었고 끝내 쓰러지는 순간까지 냄비를 놓지 못하게 만든 족쇄가 되었던 겁니다. 기사가 돌아간 뒤에도 수지는 한참 동안 봉투를 끌어안고 영정 앞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집에 좀 다녀올게. 집? 우리 집? 아니, 어머니 집. 가서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수지는 더 이상 장례식장에 앉아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배달기사의 말을 듣고 나니 어머니의 집 냉장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음식들을 만들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수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지만 수진의 머릿속은 어머니의 꼬질꼬질한 반창고와 배달 기사의 슬픈 고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수지는 마주해야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쏟아질 어머니의 기억과 사랑, 그리고
처절했던 사투의 흔적들을 말입니다. 그곳에는 수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짜 유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수진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배달 기사의 고백이 귓가에서 이명처럼 웅웅거렸고 가슴속에는 뜨거운 납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처럼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도착한 골목길은 유난히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정막 속에서 붉은 벽돌집만이 주인 잃은 무덤처럼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이틀 전 남편과 함께 문을 열었을 때 맡았던 그 비릿하고 차가운 죽음의 냄새는 어느새 희미해져 있었지만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견딜 수 없는 고독의 냄새였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껌뻑거리며 켜지자 낡은 신발장 앞에 가지런히 놓인 보라색 털신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뒤축이 다 달아빠진 그 신발을 보자마자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마루를 밟는 발바닥에 감촉이 서늘했습니다. 보일러가 꺼진 지 며칠이나 지난 집안은 냉동창고처럼 차가웠고 수진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지는 거실 불을 켜는 대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날 어머니의 가난하고 초라한 살림살이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주인을 잃은 낡은 전기장판, 머리맡에 놓인 물컵,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가족사진 하나가 전부인 휑한 방이었습니다. 수지는 홀린 듯 장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래된 자개장롱은 경첩이 녹슬어 문을 열 때마다 끼익하는 비명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어머니가 아프다고 신음하는 소리 같아 수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장롱 안은 썰렁했습니다. 옷이라고는 시장 좌판에서 산 5,000원짜리 몸빼 바지 몇 벌과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 그리고 보풀이 잔뜩 일어난 털조끼가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섬유 유연제 냄새 대신 퀴퀴한 파스 냄새와 묵은 나프탈렌 냄새가 배어있는 옷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옷이 이게 다예요? 그 흔한 외출복 하나 없으셨던 거예요?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 민호가 주는 용돈은 다 어디다 쓰고 정작 본인은 속옷 한 장 제대로 사입지 않고 사셨던 건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수지는 옷가지들을 정리하다가 장롱 가장 깊숙한 곳, 이불장 사이에 억지로 끼워진 커다란 비닐 뭉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 비닐은 다른 옷들과는 달리 아주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까치발을 들고 낑낑거리며 그 뭉치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쌓인 먼지를 털어낸 뒤 비닐을 벗기자 그 안에서 짙은 보라색 롱패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수진의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3년 전 수진이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사들였던 바로 그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3년 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수지는 친척 결혼식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10년도 더 된 낡아빠진 코트를 입고 나오신 걸 보고 기겁을 했었죠. 소매 끝은 다 해져 있었고 단추도 짝짝이인 그 코트가 수진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으로 모시고 가서 제일 비싸고 유행하는 패딩을 사들이며 퉁명스럽게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궁상맞은 코트 좀 버리세요. 남들이 보면 며느리가 옷 한 벌 안 사주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이거 입으세요. 요즘 유행하는 거고
비싼 거니까 아끼지 말고 막 입으시라고요. 그때 시어머니는 가격표를 보고는 손을 벌벌 떨며 거절하셨습니다. 아이고 아가, 60만 원? 미쳤다, 미쳤어. 내 옷이 멀쩡한데 이 비싼 걸 왜 사니? 당장 환불해라. 나는 안 입는다. 수지는 그런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며 억지로 계산을 하고 옷을 떠안겨 드렸었죠. 효도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비닐을 벗겨낸 패딩은 방금 매장에서 가져온 것처럼 빳빳했습니다. 소매 끝에는 브랜드 로고가 박힌 가격표가 덜렁거리고 있었고 지퍼 손잡이를 감싼 하얀 종이 포장조차 뜯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입지 않으신 겁니다. 그 추운 겨울날 보일러 기름값 아낀다고 냉골방에서 털조끼 하나로 버티시면서도 이 따뜻한 패딩은 비닐 속에 가둬두신 겁니다. 왜? 추위를 그렇게 타시면서 왜 이걸 안 입으셨어? 내가 입으라고 했잖아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패딩을 어루만졌습니다. 옷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은 뜨거웠을 것만 같아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쪽이 불룩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습관상 분명 무언가 넣어두셨을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지난달 달력을 찢어 만든 메모지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종이를 조심스럽게 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맞춤법도 틀리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붉은색 볼펜 똥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사준 비단옷 60만 원짜리. 아까워서 못 입음. 나중에 수진이 줘야지. 내가 입으면 닳는다. 냄새 배인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목구멍이 뜨겁게 막혀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보. 진짜 바보야. 으흑. 수진의 입에서 기어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옷은 어머니 사이즈인 77 사이즈로 산 거라 체구가 작고 마른 수진에게는 너무 커서 입지도 못할 옷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그걸 모르실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이 비싼 옷을 당신이 입으면 다를까봐, 노인 냄새가 벨까봐 걱정하며 다시 며느리에게 물려주겠다고 3년 동안 장롱 깊숙이 모셔두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이 귀찮아서 남들 시선 의식해서 던져준 그 가벼운 성의를 어머니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계셨던 거죠. 자신은 시어머니가 땀 흘려 보내준 정성스러운 음식을 쓰레기라 부르며 가차없이 버렸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준 옷을 비단 옷이라 부르며 신주단지 모시듯 했습니다. 이 지독한 사랑의 불균형이 갚을 길 없는 이 빚더미가 수진을 더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입으시지. 그냥 입으시지. 이게 뭐라고. 수진은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패딩을 가슴에 끌어안고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옷에서는 어머니의 냄새 대신 서러울 정도로 빳빳한 새옷 냄새만 났습니다. 그 냄새가 수진의 코끝을 찌르고 들어와 심장까지 아프게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울던 수진이 고개를 든 건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기계음 때문이었습니다. 징마이너스 하는 아주 작은 모터 소리였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훔치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거실 구석, 텔레비전 장식장 옆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홈카메라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게 왜 켜져 있어? 수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원래 그 카메라는 3년 전 아이를 잠시 맡아주시던 어머니를 감시하기 위해 수진이 설치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상한 걸 먹이지는 않는지, 낮잠은 잘 재우는지 감시하려고 달아났던 감사 카메라였죠. 하지만 식중독 사건 이후로 아이를 맡기지 않게 되면서 전기세 아깝다는 어머니의 성화에 코드를 뽑아두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켠 적이 없는 애물단지였는데 이상하게도 카메라의 전원 코드가 멀티탭에 꽂혀 있었고 초록색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바닥을 향해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쓰러지면서 팔로 툭 치고 지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수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등줄기로 서늘한 소름이 돋아올랐습니다. 이틀 전 어머니가 쓰러지던 그 순간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고독한 죽음의 현장이 저 작은 기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을 뻗어 홈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있는 기계를 손에 쥐자 손끝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모습이 무엇인지, 왜 꺼져 있던 카메라 코드가 꽂혀 있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수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홈카메라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아 로그인을 다시 해야 했지만 비밀번호를 누르는 수진의 손가락은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윽고 로딩 화면이 지나가고 휴대폰 화면 속에 이틀 전의 녹화 영상 목록이 떴습니다. 가장 최근 파일의 날짜는 정확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날짜와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수진과 민호는 마주해야 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홀로 식어가면서도 마지막 힘을 짜내어 카메라를 향해, 아니 며느리를 향해 남기고 싶었던 어머니의 소리 없는 유언을 말입니다. 여보, 이리 좀 와봐. 빨리. 이것 좀 봐.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안방에서 옷을 정리하던 민호가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수진은 텔레비전 장식장 앞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휴대폰을 감싸 쥐고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몸을 떨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수진의 옆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방금 수진이 발견한 먼지 구덩이 속에 처박혀 있던 홈카메라가 촬영한 녹화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상단에 찍힌 날짜는 정확히 이틀 전, 그러니까 민호가 어머니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모진 소리를 퍼부으며 전화를 끊었던 바로 그날 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로딩을 알리는 동그라미가 뱅글뱅글 돌다가 이내 화면이 밝아지며 익숙한 시댁 거실의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의 어머니는 식탁 의자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앉아 계셨습니다. 한 손에는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는데 방금 아들과의 통화가 끊긴 직후인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계셨죠. 어머니의 앙상한 어깨가 들썩이는가 싶더니 이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작고 초라해 보이던지 민호는 아 하고 탄식을 내뱉으며 자신의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몇 번이나 휘청거리며 싱크대로 다가간 어머니는 찬장에서 냄비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무얼하고 중얼거리는 입모양을 보였는데 수진이 휴대폰 볼륨을 최대한 키우자 그 목소리가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미역국, 우리 아가 미역국 끓여야 하는데.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충격 속에서도 며칠을 굶어 기력이 다한 와중에도 어머니는 며느리의 생일상을 차려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금통과 설탕통을 번갈아 들여다보았습니다.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기도 했지만 이미 미각을 잃어버린 혀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답답한 듯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기 시작했습니다. 이 멍청아, 기억해라. 제발 좀 기억해. 하얀 게 설탕이고, 아니, 짠 게 소금이고. 자악하듯 머리를 때리는 어머니의 모습에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절한 사투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식탁 모서리를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죠. 어머니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무겁게 쓰러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식탁 위에 있던 양념통들이 와르르 쏟아졌고 허우적거리는 팔이 거실 장식장 위에 올려져 있던 홈 카메라를 치고 말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카메라 화면이 심하게 요동치더니 앵글이 70도가량 기울어졌습니다. 카메라는 이제 천장이 아니라 차가운 장판 바닥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앵글 안으로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 클로즈업되어 들어왔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어머니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초점 잃은 눈동자는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아들 내외와 눈을 맞추려는 듯이 말입니다. 거친 숨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찢을 듯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기어가려 했지만 이미 마비가 온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흐릿한 시선이 카메라 렌즈 옆에서 깜빡이는 초록색 작동 불빛에 고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불빛이 며느리인 수진이 지금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수진이 이 카메라를 설치하며 했던 말이 어머니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거 초록 불 들어와 있으면 제가 다 보고 있는 거니까 애한테 이상한 거 먹이지 마세요. 아셨죠? 어머니는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 순간에도 며느리의 그 경고를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화면 속 어머니가 힘겹게 손을 뻗어 카메라 렌즈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갈라져서 피가 맺힌 입술을 달싹이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수진아, 보고 있나? 수진은 화면에 대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 보고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과거의 어머니는 들을 수 없었죠. 어머니는 렌즈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려 애쓰셨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처연해서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번엔 진짜 간 맞췄다. 소금 안 넣었다. 그 말은 변명이라기보다 간절한 호소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먹어봤는데 하나도 안 짜다. 맹물이다. 그러니까 버리지 마라. 제발 버리지 마라. 수진의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만든 음식이 또다시 쓰레기통에 버려질까봐 며느리가 화를 내며 외면할까봐 두려워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숨소리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생일 축하한다. 미역국 식기 전에 와라. 내가 미안하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고 카메라를 향해 뻗었던 손이 바닥으로 툭 하고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려오다가 이내 그마저도 멈추고 영원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이 났고 휴대폰 화면은 다시 검게 변했습니다. 으악, 엄마.
민호는 바닥을 구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방바닥에 머리를 쿵쿵 찧었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죽으라고 했어. 나 같은 놈은 살 자격도 없어. 엄마, 잘못했어요. 민호의 통곡 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수지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검게 변한 휴대폰 화면만 어루만지고 있었죠. 화면 속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이 그 간절했던 당부가 가슴에 인두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마라. 안 짜다. 수지는 자신이 맘카페에 올렸던 글과 더러워, 무서워라며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버렸던 수많은 반찬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것들은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잊혀가는 기억을 붙잡고 썩어가는 손가락을 반창고로 감아가며 만들어낸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배달 기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맛있어요라는 거짓말 한마디를 믿고 그 칭찬을 다시 듣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요리를 하셨던 겁니다. 수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 어머니가 그토록 며느리의 밥을 걱정하며 지켰던 그곳. 오래된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기계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차가운 철문 안에 어머니가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이, 배달 기사에게조차 전하지 못한 진짜 마음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지는 떨리는 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남편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수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치매라는 병마가 어머니의 머릿속을 지우개처럼 지워나갈 때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수진의 손이 냉장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쏟아져 나올 비극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를 하며 수진은 힘껏 문을 당겼습니다. 수진은 부엌 한가운데 우두커니 섰습니다. 뒤쪽 거실에서는 여전히 남편 민호가 바닥을 치며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수진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먹먹하게만 들렸습니다. 오직 눈앞에 놓인 낡은 냉장고가 내뿜는 웅웅거리는 모터 소리만이 고막을 때리고 있었죠. 이 냉장고는 민호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어머니와 함께 온 물건이었습니다. 하도 오래되어 흰색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손잡이 부분은 누렇게 변색된 고물이었지만 어머니는 아직 쌩쌩한데 왜 바꾸냐며 10년 넘게 고집스럽게 써오셨던 물건이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냉장고 손잡이를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냉장고 옆면, 그러니까 싱크대 수납장과 냉장고 사이에 있는 좁은 틈새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그 좁은 공간이 오늘따라 유난히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홀린 듯 그 틈새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지는 숨을 들이켜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아, 그곳은 냉장고 옆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투쟁의 기록이자 망각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한 인간의 비명소리가 적힌 거대한 벽보였습니다. 냉장고의 옆면은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백 장의 메모지와 포스트잇, 그리고 찢어진 달력 조각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스카치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그 위에 또 다른 종이가 덧붙여져 종이 무덤을 이루고 있었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붙은 메모 하나를 떼어보려 했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붙어 있었는지 테이프가 바스라지며 종이가 찢겨 나갔습니다. 메모에 적힌 글씨들은 춤을 추듯 비뚤어지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볼펜을 쥔 손에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종이가 찢어진 자국도 선명했습니다. 수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맨 위쪽에 붙은 메모부터 하나씩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위쪽에는 일상적인 기억을 붙잡으려는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스불 잠그기, 3번 확인, 현관문 비밀번호, 1234, 오늘은 화요일, 재활용 버리는 날. 여기까지는 그래도 덤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메모의 내용은 점점 더 절박하고 구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 보조 장치가 아니라 자신을 갉아먹는 죄책감과의 싸움이었습니다. 3년 전 쑥떡 사건. 잊지 말자. 쉰내 나는지 꼭 맡아보기. 나는 죄인이다. 내 손주 아프게 한 죄인이다. 오래된 건 무조건 버려라. 아까워도 버려라. 애들 병난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 그 식중독 사건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수진이 어머니 때문에 애 잡을 뻔했다고 소리쳤던 그날의 기억이 어머니의 가슴에 주홍 글씨처럼 새겨져 매일 밤 어머니를 괴롭혔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멀쩡한 재료도 의심하고 또 의심하며 강박적으로 새 것을 사들이고 요리를 했던 겁니다. 시선이 조금 더 아래로 향하자 이번에는 요리법에 대한 메모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각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맛을 기억해내기 위해 몸부림친 흔적들이었습니다. 설탕은 달다. 소금은 짜다. 헷갈리지 말자. 미역국에는 간장 2숟갈. 더 넣으면 수진이가 싫어한다. 멸치볶음은 태우면 안 된다. 불약하게. 하지만 그 메모들 위에는 붉은색 볼펜으로 실패, 망함, 또 짬이라는 글씨가 덧칠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맛을 기억하지 못하니 어머니는 매번 실패하고 좌절하면서도 다시 메모를 적고 또 적으셨던 겁니다. 수지는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눈높이에 딱 맞는 곳, 가장 손이 많이 닿아 종이가 닳고 다른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메모에는 별표가 5개나 그려져 있었고 빨간색 형광펜으로 굵게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나쁜 기억 손주 아픔은 지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기억하기. 수진이 밥 챙기기.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불쌍한 아이. 친정 엄마 일찍 여의고 따뜻한 밥 못 얻어먹은 아이. 내가 챙겨야 한다. 내가 엄마 노릇해야 한다. 수지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오열했습니다. 으흐흑, 으앙. 수지는 결혼 전 시어머니에게 친정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밥이 늘 그리웠어요 라고 스치듯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그 사소한 한마디를 어머니는 당신의 이름조차 잊어가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등불처럼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없는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이자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바보같이 왜 이것만 기억해요. 자기 밥이나 챙기지. 으흑. 수지는 냉장고 옆면에 이마를 대고 쿵쿵 찌으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맘카페에 시어머니가 음식 쓰레기를 보내요라고 글을 올리며 히히덕거릴 때 어머니는 이곳에 서서 수진이 밥 챙기기를 주문처럼 외우고 계셨을 모습을 상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수진은 문득 냉장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모에 적힌 그 수많은 노력의 결과물들이 그 안에 잠들어 있을 테니까요. 수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냉장고 손잡이를 힘껏 당겼습니다. 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냉기 섞인 하얀 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반찬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은 일반적인 가정집 냉장고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꽁꽁 쌓인 정체불명의 덩어리들이 테트리스 블록처럼 꽉꽉 채워져 있었고 그 봉지 하나하나마다 또다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민호 좋아하는 파김치, 이건 손주줄 멸치, 이건 수진이 생일에 줄 고기.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손이 잘 닿는 윗칸과 중간 칸은 온통 자식들을 줄 반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정작 어머니가 드셔야 할 물이나 김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맨 아래 칸, 채소 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구석진 곳에 랩도 씌우지 않은 밥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딱딱하게 굳은 찬밥 한 덩이와 곰팡이가 핀 간장 종지 하나. 그것이 어머니의 식사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보낼 반찬에는 비싼 소고기를 넣고 굴비를 굽고 햅쌀을 쓰면서 정작 당신은 남은 찌꺼기와 쉰밥으로 끼니를 때우셨던 겁니다. 그마저도 최근 며칠 동안은 드시지 못해 밥알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왜 이렇게 사셨어요? 수지는 그 말라비틀어진 밥그릇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그 어떤 난로보다 뜨겁게 심장을 찢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시선이 냉장고 가장 깊숙한 곳에 놓인 커다란 김치통 하나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반찬통들과 달리 그 김치통은 유독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뚜껑 위에는 아무런 메모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통 안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숨겨둔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요. 수지는 홀린 듯 손을 뻗어 그 차가운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단순히 김치가 들어있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식탁 위에 김치통을 올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뚜껑의 날개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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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4번의 파열음이 텅 빈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뚜껑을 열면 어머니의 생애 마지막 유산이 수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수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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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적막한 부엌 공기를 가르며 김치통에 사면 결착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뚜껑이 열리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시큼하고 톡 쏘는 묵은지 냄새가 코끝을 강하게 찔렀습니다. 통 안에는 하얀 골마지가 잔뜩 낀 묵은지가 가득 담겨 있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묵혔는지 배추의 숨이 완전히 죽어 흐물거리고 있었죠. 수지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른 반찬통들과 달리 아무런 메모도 없고 유독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눈에 보이는 건 그저 너무 오래되어 시어빠진 김치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고 고무장갑을 낀 손을 김치 국물 속으로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갑고 물컹한 배추의 감촉이 닿아 소름이 돋았지만 수지는 배추 포기 사이를 헤집으며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이질적이고 딱딱한 물체가 턱하고 걸렸습니다. 이게 뭐지? 수지는 김치 포기를 양옆으로 밀어내고 그 물체를 힘겹게 끄집어냈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것은 검은색 비닐봉지로 칭칭 감겨있는 묵직하고 네모난 덩어리였습니다. 단순히 비닐에 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김치 국물이 단 한 방울도 스며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듯 비닐을 감고 또 감은 뒤 노란색 박스 테이프로 빈틈없이 꽁꽁 동여맨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싱크대로 가져가 그 비닐 덩어리에 묻은 양념을 물로 씻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가위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거리는 가위질 소리와 함께 첫 번째 검은 비닐이 벗겨졌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또 다른 하얀색 위생 비닐이 나왔습니다. 그걸 벗겨내자 다시 투명한 지퍼백이 나타났고 그 안에는 또다시 신문지로 싼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무려 10겹이 넘는 지독하리 많지 꼼꼼한 포장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려 설탕과 소금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가스불 끄는 법도 잊어버려 벽에 메모를 붙여야 했던 어머니간 도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집요하고 처절하게 포장을 하신 걸까요? 수진의 가위질이 점점 빨라졌지만 손은 제멋대로 떨려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마지막 지퍼백의 입구를 여는 순간 쿰쿰한 곰팡이 냄새 대신 묘하게 익숙하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아! 수진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퍼백 안에서 와르르 쏟아져 나온 것은 꼬깃꼬깃하게 접힌 5만원권 지폐 뭉치와 만원짜리 지폐 다발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막 찾아온 빳빳하고 깨끗한 새 돈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고 받은 돈, 길가에서 폐지를 주어 고물상에 넘기고 받은 돈, 그리고 아들이 명절 때마다 쥐어준 용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손때가 새까맣게 묻고 꼬질꼬질한 낡은 돈들이었습니다. 어떤 지폐는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어떤 지폐에는 고춧가루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그 돈다발을 세어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돈뭉치 사이에 끼어있는 찢어진 달력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습기를 먹어 눅눅해진 그 종이에는 물에 젖어 번진 잉크 자국과 함께 지렁이처럼 기어가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쳐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 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며느리 수진아, 내 혀가 고장났다. 당최 맛을 모르겠다. 첫 줄을 읽자마자 수진의 목이 턱하고 매어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너가 전화로 맛있다고 해주는데 나는 그게 며느리의 착한 거짓말인 줄 안다. 내 입에도 이렇게 쓰고 짠데 우리 귀한 아가 입에는 오죽하겠나?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며느리의 맛있다는 말이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자신의 음식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계셨으면서도 그 거짓말이라도 붙잡고 싶어 모른 척 하셨던 겁니다. 수진의 손이 심하게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맛없는 밥 줘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맛있는 거 해주고 싶은데 이 늙은 몸뚱이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내가 돈으로 모았다. 이거 500만 원이다. 500만 원. 그 돈의 무게가 수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숫자로 적힌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겨울에 보일러를 끄고 냉방에서 털조끼 하나로 버티며 아낀 기름값이었고 쉰밥을 물에 말아 드시며 아낀 식비였으며 수진이 사준 패딩을 입지 않고 5,000원짜리 몸빼 바지로 버티며 지켜낸 돈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10원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며 아꼈던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줄 돈은 5만 원짜리로 차곡차곡 모아 김치통 깊숙이 숨겨두셨던 겁니다. 이걸로 맛난 거 사 먹어라. 우리 수진이 엄마가 해준 밥 맛없어서 고생했지. 이걸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아프지 마라. 엄마가 못나서 미안하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 났지만 종이 하단에는 둥근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며 어머니가 흘렸을 눈물 자국이 분명했습니다. 으앙, 어머니, 흐앙. 수지는 그만 부엌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은 어머니가 땀 흘려 보내준 반찬을 음식물 쓰레기라고 부르며 가차없이 버렸는데 어머니는 맛없는 밥 줘서 미안하다며 그 쓰레기 같은 반찬값까지 아껴서 며느리에게 밥값을 남기신 겁니다. 내가 쓰레기야. 내가 나쁜 년이야. 어머니는 나 밥 못 먹일까봐 굶어 죽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으흑, 으악. 수지는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때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이 징하고 진동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본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맘카페 알림이었습니다. 수진이 며칠 전에 올렸던 시어머니 음식이 무서워요. 이거 버려도 되죠? 라는 글에 새로운 댓글이 달린 것이었습니다. 알림창에 뜬 댓글의 내용은 참혹했습니다. 글쓴님, 절대 드시지 마세요. 치매 노인들이 주는 음식은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위생관념도 없고 똥오줌도 못 가리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남편한테도 보여주고 당장 연 끊으세요. 수지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싶을 만큼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혐오의 대상은 댓글을 쓴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런 글을 올려서 맞장구 치게 만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수지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맘카페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썼던 글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쓰레기를 보냈네요. 진짜 소름 돋아요. 이거 노망 맞죠? 저 너무 무서워요.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수진의 눈을 찌르고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자신이 썼던 글인데 마치 악마가 쓴 글처럼 낯설고 끔찍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글을 보고 수진을 현명하다고 칭찬하고 시어머니를 더러운 노인 취급하며 욕했었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독을 품은 건 어머니의 음식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차가운 상식에 갇혀 가족의 뜨거운 진심을 외면한 수진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 그런 사람 아니야. 니들이 뭘 알아. 수진은 화면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게시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이 뜨자 수지는 확인 버튼을 액정이 깨져라 눌렀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글이 사라졌지만 글이 지워진다고 해서 자신이 저지른 폐륜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흩어진 5만 원짜리 지폐들을 미친 듯이 끌어모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돈에서는 쿰쿰한 묵은지 냄새와 어머니의 땀 냄새가 섞여났지만 이제 수진에게는 그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도 슬픈 냄새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울다 지친 민호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와 그녀의 품에 안긴 돈다발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민호의 다리가 다시 한번 꺾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 민호가 다가와 편지를 읽고는 그대로 수진을 끌어안고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집안이 캄캄한 어둠에 잠길 때까지 그들의 처절한 통곡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500만 원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살과 피를 깎아 만든 못난 자식들에게 주는 마지막 사랑의 육신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수진이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걱정했던 것, 배달 기사에게도 부탁하고 냉장고 벽에도 써붙였던 것, 바로 며느리의 끼니를 챙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어머니의 유작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생일을 위해
짠맛을 내지 않으려 소금을 넣는 신용만 하며 발버둥 쳐 끓여낸 그 맹물 미역국 말입니다. 수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스레인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끓였을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다시 가스불 위에 올렸습니다. 탁 타닥 가스불이 켜지며 파란 불꽃이 일렁거렸습니다. 이제 수지는 어머니가 남긴 이 세상 마지막 밥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싱겁고 맛이 없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맛있는 밥상임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치익. 오래된 가스레인지 점화구에서 파란 불꽃이 튀어오르더니 이내 찌그러진 양은 냄비 바닥을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정막이 감도는 텅 빈 집안에서 미역국 끓는 소리만이 보글보글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그 불꽃을 바라보다가 찬장에서 밥그릇 2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어머니가 드시다 남은 식은 밥을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냉장고의 냉기를 견디느라 수분이 다 날아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딱딱한 밥을 물에 말아 드시며 자식들에게 보낼 고기 반찬을 만드셨던 겁니다. 수지는 그 굳은 밥을 숟가락으로 힘겹게 긁어 밥그릇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지금 수진에게는 윤기가 흐르는 갓 지은 햅쌀밥보다 어머니의 고단함이 배어있는 이 찬밥 한 덩이가 더 귀하고 소중한 양식이었습니다. 여보, 밥 먹자. 어머니가 차려주신 마지막 생일상이야. 와서 앉아. 수진의 부름에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던 민호가 비틀거리며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2 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양은 냄비 안을 들여다보던 2 사람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국물은 간장 색깔조차 제대로 나지 않아 맑은 맹물에 가까웠습니다. 둥둥 떠있는 건더기라고는 제대로 불리지 못해 뻣뻣해 보이는 미역 몇 조각과 굵게 다져진 마늘 조금뿐이었습니다. 소고기는커녕 멸치 한 마리도 들어있지 않은 그야말로 맹물에 미역만 넣고 끓인 국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혹시라도 소금을 많이 넣어 며느리가 짜다고 타박할까봐 혹은 간장 냄새가 싫다고 할까봐 겁에 질려 아무것도 넣지 못한 채 끓여낸 두려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그 맑은 국물을 떴습니다. 후 입김을 불어 식힌 뒤 조심스럽게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국물이 혀끝에 닿는 순간 수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소금도 간장도 조미료도 그 어떤 맛도 느껴지지 않는 밍밍하고 비릿한 뜨거운 물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맹물 맛에서 어머니의 떨리는 손길과 며느리의 생일을 챙기겠다는 그 간절하고 처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와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지는 목이 메어 삼킬 수 없는 국물을 억지로 꿀꺽 삼키며 허공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하나도 안 짜요. 간이 딱 맞아요. 제가 먹어본 미역국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간으로는 맹물일지 몰라도 사랑의 간으로는 넘치도록 진하고 깊은 맛이었으니까요. 맞은편에 앉은 민호 역시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1 숟가락, 2 숟가락. 민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면서도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음식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입에 넣었습니다. 엄마, 나 미역국 진짜 좋아하는데 엄마가 끓여준 게 제일 맛있는데 내가 잘못했어. 맛있어 엄마. 미안해. 민호의 눈물 콧물이 국물에 섞여 들어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딱딱하게 굳은 찬밥을 국에 말았습니다. 돌처럼 굳은 밥알이 맹물 국물에 풀어지며 입안에서 까끌까끌하게 맴돌았습니다. 목이 메어 밥알이 넘어가지 않을 때마다 국물을 들이켰고 가슴이 미어질 때마다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냐. 평생 고생만 하다가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먹고 우리가 나쁜 거야. 우리가 죄인이야. 그날 밤 수진과 민호는 냄비 바닥까지 싹싹 긁어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끼니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삶과 사랑, 그리고 당신이 남긴 마지막 온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눈물의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야속하게도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수진의 집 부엌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목련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었죠. 오늘은 어머니의 첫 번째 기일이자 수진의 3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수진은 곱게 빗어넘긴 머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민호가 어느새 7살이 된 아들과 함께 교자상을 펴고 있었습니다. 여보, 멸치볶음 다 됐어? 아들이 배고프다고 난리야. 빨리 달래. 잠깐만요. 간 좀 보고요. 이게 맛이 나려나 모르겠네. 수지는 프라이팬에서 각 볶아낸 멸치볶음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살짝 짭조름하고 달달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수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지는 피식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흉내를 내봐도 어머니 그 맛은 안 나네. 그때 그 탄맛 나고 짭짤했던 멸치볶음이 진짜 맛있었던 건데 1년 전만 해도 쓰레기라고 부르며 질색했던 그 탄 맛과 짠맛이 이제는 사무치게 그립고 흉내낼 수 없는 추억의 맛이 되어버린 겁니다. 수지는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상 위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쑥떡과 식혜, 조기구이, 그리고 소고기를 듬뿍 넣고 끓인 미역국이 하얀 김을 내뿜으며 올려져 있었죠. 물론 이번 식혜에는 소금 대신 달콤한 설탕을 듬뿍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헷갈려 하셨던 그 하얀 가루를 이제는 며느리가 대신 넉넉하게 넣어드린 겁니다. 수진과 민호 그리고 손주는 나란히 서서 어머니의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사진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거실로 퍼져나가고 수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 밥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냉장고 옆에 붙여주신 메모, 저 아직도 안 떼고 간직하고 있어요. 요리할 때마다 그거 보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등 뒤에서 저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도 안 외롭고 든든해요. 그리고 저 이제 맘카페 안 들어가요. 남들 말보다 제 가족 믿기로 했거든요. 남들이 뭐라던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우리 식구만 행복하면 그만이죠.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1년 전처럼 무작정 슬픔에만 잠겨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그리고 뼈아픈 교훈으로 마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끝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복을 하며 밥을 먹는 시간, 민호가 멸치볶음을 집어먹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야, 이거 좀 짜다? 당신도 이제 나이 먹어서 어머니처럼 간을 못 맞추는 거 아니야? 예전 같으면 짜다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럼 먹지 마. 라고 소리쳤을 테지만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 이 사람이 진짜 밥 투정하면 국물도 없는 거 몰라? 짜면 밥을 더 많이 먹으면 되지. 몸에 소금기도 좀 들어가야 힘을 쓰지.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압니다.
음식의 간이 조금 안 맞는 것은 비난하거나 화를 낼 일이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신호라는 것을요. 맛이 변한다는 건 누군가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는 소리 없는 외침일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수지는 아들의 숟가락에 멸치볶음을 올려주며 생각했습니다. 맛이란 건 혀끝으로 느끼는 찰나의 감각이 아니라 가슴으로 기억하고 추억으로 되새기는 영원한 사랑의 언어라고 말입니다. 어머니의 짠 반찬은 투정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싱거운 미역국은 실수가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의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변했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 맛있게 드시던 찌개가 소태처럼 너무 짜지거나 반찬에서 이상한 젓갈 냄새가 나거나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던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발 화내거나 짜증내지 마세요. 엄마 왜 이래? 이걸 어떻게 먹어? 라며 면박을 주거나 저처럼 몰래 버리지 마세요. 그건 부모님이 게을러지신 게 아닙니다. 일부러 자식들을 골탕 먹이려고 맛없는 음식을 주시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부모님이 지금 늙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내 감각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소리 없는 구조 신호입니다. 나 좀 봐달라고, 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해먹이고 싶다고 외치는 그 절박하고 안타까운 사랑의 비명입니다. 저는 그 신호를 쓰레기라고 부르며 차갑게 외면했고 그 대가로 평생 지울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을 떠안았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돈보다 맹물 미역국 한 그릇이 더 가슴 아픈 유산이 되어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지금 당장 부모님 댁에 가셔서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반찬 맛이 좀 이상하더라도 짜거나 싱겁더라도 어머니 최고예요. 정말 맛있어요. 역시 우리 엄마 손맛이 최고야 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드리세요. 우리가 그분들의 투박한 손맛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은, 그리고 그분들의 눈을 보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그리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휴대폰을 들어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밥 먹었어? 별일 없지? 라는 그 짧은 한마디가 어쩌면 부모님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을 서성이며 기다리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는 제가 엄마 할게요. 그때는 제가 맛있는 밥 많이 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의 끼니를 걱정하며 맹물 미역국을 끓이셨던 어머니의 그 마음이 저에게도 너무나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도 부모님이 보내주신 검은 비닐봉지나 투박한 반찬통이 놓여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반찬이 조금 짜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더라도 그 안에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평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오늘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반찬 맛있게 잘 먹었어 라는 그 한마디가 어쩌면 부모님께는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귀한 선물이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관심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후회 없는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